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인류 종족사 2024 7화 마지막 편입니다. 인류 종족학 개론 유럽편. 저는 1만 4천년 전에서 7천년까지 살았던 서수렵 채집인을 하플로그룹 I를 주요 하플로그룹으로 봤었고요. 1만 년 전에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북유럽으로 올라간 농경인이죠. LBK라고도 부르는 농경인의 주된 하플로그룹을 J로 봤었습니다. 하플로그룹 L을 확인해 보니 서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인더스를 따라 확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L이 서쪽으로도 갔지만 유럽으로도 간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LBK 농경인들이 단일 하플로그룹이었을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L과 J가 북상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종화 교수의 한국인의 기원과 이동 영상에서 인구의 규모가 나옵니다. 중간에 보시면 5만 년 전부터 한 7천년 전까지 세계의 총 인구는 50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인구는 5만 명 수준이고요. 6천년 전에는 5천 명 미만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수렵 채집인은 5만 명까지 살았는데 LBK 농경인 시대에는 오히려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신석기는 씨족, 부족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청동기는 계급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가 맞다면 신석기 후기에, 그러니까 청동기로 들어서기 전에 급감을 합니다. 지배체제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죽였다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신석기 후기에 지배층을 형성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동기를 이용했다. 지금까지 이야기와도 일치합니다. 청동기를 가진 세력이 지배층이 된 게 아니라 기술자다, 주석상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즉 신석기 시대의 지배층들이 청동기를 자기네만 받아들이면서 지배층으로서 위세를 부렸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배를 곤고히 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해 보입니다. 수렵채집인과 LBK는 흑해 서쪽으로 보이죠. 그러면 흑해 동쪽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말타 뷰렛에서 발생한 하플로그룹 R 유전자는 2만 4천 년부터 서진을 했습니다. RNA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플로그룹 R1B는 투르크메니스탄 또는 카카스 남부에서 발생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하플로그룹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도 최대한 앞뒤가 맞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착오는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카스피의 인근 이러면 또 맞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남반계에 IJ가 먼저 올라간 것 같고 그 다음에 R1A와 R1B가 서진을 하고 그 뒤에 LBK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 헌터 게더러, 동쪽은 이스트 헌터 게더러라고 합니다. 동쪽의 수렵 채집인이고요. 그 동쪽은 WSHG인데 웨스턴 시베리안 헌터 게더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플로그룹이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웨스트 헌터 게더러도 말씀드린 대로 I 위주에다가 R1A가 들어가고 이스트 헌터 게더러도 R1A에다가 R1B가 들어가고 웨스트 시베리안 헌터 게더러도 R1B에다가 후 R1A와 C가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나셰보에서 얌나야로 R1B가 가서 그게 스페인하고 프랑스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얌나야 전에 먼저 간 것 같아요. 기원전 9,500년 전에서 6,000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흑해 북부 지방에서도 R1B가 나옵니다. 발칸 반도에서도 기원전 13,000년 전에서 6,000년 전 이 사이에 R1B가 나옵니다. 기원전 6,000년 경에 이탈리아에서도 R1B가
나옵니다. 저는 기원전 3500년 전 경에 아론비가 말사육 기술을 가지고 서진에서 아이를 뚫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5500년 전에 뭐 본격적으로 갔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발칸반도나 이탈리아 쪽으로 가기는 갔다. 이게 과학으로 입증이 된 거죠. 웨스트 헌터 궤도로도 아론비가 있기는 있다. 이게 맞고요. 계략적인 분포는 스페인과 프랑스 쪽이 아론-B, 독일 동쪽 흑해 북쪽 쪽에 아론-A, 아파나세보, 보타이 등등이 아론-B, 그리고 그 동쪽 서몽골은 아론-A. 아파나세보와 보타이 등이 나중에 서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아론-B, 아론-A를 LBK 농경인들이 북상하기 전에 아론-A, 아론-B를 선 아론-A, 선 아론-B라고 부르고 기원전 3500년 이후에 이동한 아론-B와 아론-A를 후 아론-B, 후 아론-A라고 부르면 이해가 많이 쉬워집니다. 선 아론-A, 아론-B는 목축인이 맞는 것 같아요. 돼지 같은 걸 키웠죠. 후 아론-A, 아론-B는 말, 유목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 아론-B, 즉 아파나세보 측에서 얌나야 쪽으로 가서 얌나야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들의 주류는 아론-B가 됩니다. 선 아론-A는 북쪽으로 밀려서 더 코디드 웨어라는 문화를 형성을 하고요. 선 아론-A가 밀린 지역은 후에 게르만이라는 민족이 형성됐다고 보는데 남쪽에서 올라가 있었던 하플로그룹 I 그리고 14,000년 전부터 왔던 아론 A에다가 후에 유입된 아론 B에서 이 세 개의 하플로그룹이 조합을 이루고 있고요. 얌나야는 아파나세보와 같은 아론 B가 위주입니다. 완벽하게 어떤 문화를 농경이다, 유목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코디드 웨어 컬처는 농경 문화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얌나야는 반유목 문화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00년 정도가 흐르면 기원전 2000년이고요. 신타시타에서 전차 바퀴가 출현을 합니다. 안드로노보가 아론 B인데 아파나세보를 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얌나야는 스럽나야라고 유명하지 않은 문화로 바뀌는데 아론 A와 아론 B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500년이 흐르면 선 아론 A가 북쪽으로 내려왔죠. 이들을 인도 아리안이라고 하고요. 근동 주위에서는 미케네 문명과 히타이트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서몽골 지역에서는 카라수크 문화가 발전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후 아론 A로 봅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 14,000년 전 아론 A보다 시기적으로 뒤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지. 어떻게 보면 하플로그룹 R 유전자의 원조 지역에서 유지를 한 세력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thomasresman.com에서 지도가 제공이 되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봤고요. 기원전 1300년 전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으로 발틱 사람들이 살고요. 뭐 현재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안 사람들이 사는데 이들이 아론 B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과 그리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스럽나 컬처 정도에서 아론 B가 있고 대부분 아론 A 위주라고 보여집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도 아론 A가 중앙에 있고 아론 B가 북서남에 이제 분포를 했는데요. 스키타이라고 불렀던 세력이 서진을 하는 거죠. 이들의 하플로그룹은 아론 B입니다. 이들은 서스키타이임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동쪽의 몽골 지역의 아르잔 고분의 사람들이 동스키타이입니다. 그들은 아론 A예요. 기원전 600년경에는 켈트가 넓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스키타이가 확장하면서 아론 A가 북쪽으로 밀리고 전체적으로 아론 B가 유럽의 강세를 차지합니다. 서쪽을 선 아론 B, 동쪽을 후 아론 B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선 RNA는 24,000년 전 말타브렛에서 카스피해로 이동해서 거기서 15,000년 전에 서쪽으로 이동한 세력이고요. 선 RNB도 뭐 그 기원은 말타브렛이겠죠. 24,000년 전 카스피해로 이동을 해서 14,000년 전부터 서쪽으로 이동한 세력이고, 그 다음에 카스피해에서 사실 북쪽으로 올라간 RNB가 아파나세보, 안드로노브, 스키타이를 이루면서 후 RNB로 지속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이 하플로그룹 분포를 보게 되면은 이 분포가 거의 현재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선 RNB, 프랑스도 선 RNB, 물론 영국도 선 RNB고요. 이탈리아는 남방계 위주인데 R 하플로그룹에서는 이제 RNB가 좀 들어가 있고, 게르만은 말씀을 드렸죠. I와 RNA와 RNB가 합쳐져 있다. 이 슬라브 지역만 하플로그룹의 우세가 바뀌는데요. 아무튼 기원전 600년 경에는 RNA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에는 RNB 위주로 바뀐다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종족사 2화에서 유럽의 하플로그룹의 진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남방계에서 하플로그룹 L을 추가해 보고요. 아파나세보, 보타이, 안드로노보, 신타시타, 서스키타이까지를 후 RNB로 묶겠습니다. 1만 년 전에 하플로그룹 J와 L, 농경인들이 북상을 했고요. 5,500년 전부터 뭐 한 2,000년 이상 보타이에서 시작한 말을 사육하고 전차 기술을 가진 후 RNB계가 유럽으로 진출을 했다는 거고요. 그 후는 아르잔 고분의 스키타이의 황금 문화는 서몽골 아르잔 지역에서 전파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럽 기원을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 마찬가지로 아파나세보나 보타이나 안드로노보, 신타시타, 스키타이 등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문화를 유럽 문화의 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케네를 유럽 문화의 기원으로 봅니다. 미케네 문명의 시기는 신타시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나세보, 얌나야, 보타이, 안드로노보 등등은 왜 인정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럽의 중심과 북쪽의 유럽은 얌나야, 신타시타, 스키타이 라인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고, 남유럽은 미케네, 그리스, 로마 맞습니다. 유럽 전체가 미케네, 그리스,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케네는 기원전 1700년경에서 1200년경에 멸망했고, 한참 뒤에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사실상 동지중해 정도의 영향을 주었고, 이라크, 이란 동쪽으로도 사실 굉장히 미미하게 영향을 줬을 뿐입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그 지역을 지배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동지중해에 영향을 준 헬레니즘 문화는 중유럽과 북유럽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왼쪽 위에 그리스 도시 국가는 기원전 7세기경에서 기원전 2세기경까지인데요.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중해의 한정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드 히스토리 맵에서도 켈트, 게르만, 스키타이 등으로 그리스와 다른 문화권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 헬레니즘의 문화가 북쪽으로 하나도 안 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 문화가 아니듯 켈트, 게르만, 스키타이 문화도 헬레니즘 문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켈트, 게르만, 스키타이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죠.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의 하플로그룹은 남방계 I, 남방계 E, 남방계 J 위주로 돼 있고, 당연히
동방에서 온 아론 A나 아론 B도 있기는 있습니다. 비중적으로 낮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미케네,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북쪽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히스파니아라고 해서 스페인 지역을 점령을 했고요. 기원전 1세기에 갈리아 전쟁을 통해서 갈리아 지역, 즉 프랑스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 몇백 년 동안 영국의 남부 브리튼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점령 이후로 다시 로마가 분열되는 시점, 쉽게 말해 스페인, 프랑스, 영국을 지배를 해서 거기에 로마 문화를 정착을 시켰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하플로 그룹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스페인부터 동쪽 터키로 가면서 아론 B가 감소를 합니다. 켈트가 서쪽에 있었다고 했죠. 동북에서 남으로 아론 A가 감소를 합니다. 코디드 웨어에서 시작한 게르만계의 하플로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가는 동안 남방계가 감소가 됩니다. 남방계 이탈리아 사람들은 북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즉 유전적인 균질화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고 이주가 많지 않았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설명드린 기원전 600년경의 하플로그룹 분포와 현재까지도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뭐 서로 결혼을 안 했다고 치자, 하지만 문화는 퍼질 수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죠. 제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게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의 부족으로 틀릴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사한 건 이렇습니다. 로마의 문화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콜로세움, 판테온 이런 유적들이죠. 이런 고대 로마의 유적이 현재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 있습니까? 혹은 있었었는데 파괴됐다, 이런 기록들 있습니까?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는 고대 로마의 유적이라 할 만한 게 없어요. 거기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주로, 즉 식민지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기원 후 3세기에 갈리아 제국이 15년간 독립을 합니다. 그냥 반짝 건설했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고대 하플로그룹 선 아론비에 켈트계 갈리아인의 정체성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395년에 동서로 분리가 되고 457년에 프랑스 북부 정도만 빼놓고 프랑크 왕국이죠. 나머지는 다 빼앗깁니다. 조금 더 가면 이마저도 멸망하죠. 기원 후 457년에 스위스,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로마 문화가 강하게 남은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를 멸망시킨 부족은 많지만 반달족과 고트족이 가장 유명합니다. 프랑스 북부 프랑크족은 친로마 성향으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대제국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고요. 반달족, 고트족, 앵글로색슨족 다 게르만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들이 말씀드린 하플로그룹 I, 아론 A, 아론 B가 조합을 이룬 부족이긴 하지만 그런 유전적인 부분보다도 사실은 도나우강 북편의 오랑캐, 도나우강 북편의 우리가 아닌 자들, 이런 개념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해서 로마가 굉장히 야만스러운 자들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로마의 유럽 진출도 야만스럽게 진행이 된 건 마찬가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소규모 군대 세력만 이동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아프리카 북부에 반달족이 이동을 해서 반달 왕국을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현재의 하플로그룹 70%가 남반계입니다. 동반계 하플로그룹인 R1A와 R1B는 북아프리카에 없다시피 해요. 반달족이 대규모, 게르만족이 대규모 이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군사들만 이동해서 정복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나름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후 R1B라고 판단이 되는 훈족의 서진이 아니라 포항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5세기입니다. 훈족의 아틸라는 승승장구하면서 동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451년 갈리아 지역에서 서로마 장군 아이티우스에게 대패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었고요. 452년 2차 원정에서 이탈리아를 공격하는데 발렌티아누스 3세 황제를 쫓아냅니다. 이에 서로마는 협상단을 파견해서 아틸라에게 보내는데 그 중에 교황 레오 1세가 있었습니다. 협상의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교황 레오 1세가 아틸라에게 좋은 제안을 해서 그가 물러나게 됐고, 이때 이후로 로마의 사람들은 국가의 외교관보다 교황에 대한 신뢰를 더 갖게 되죠. 이후 로마가 완전히 망하면서 교황이 북쪽의 프랑크 왕국의 후신인 왕조의 대관식을 하면서 황제를 인정을 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어쩌면 교황 레오 1세가 아틸라를 설득시켜 로마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를 서고트 왕국이 차지하고요. 스페인에서 반달족을 쫓아냅니다. 이들이 아프리카 북부로 가고요. 이탈리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지역은 동고트 왕국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프랑크 왕국이 성립이 되고요. 서고트 왕국에서 지금 왼쪽과 같은 왕관이 나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서고트 왕국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스키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왕관이 잘 없는 걸로 아는데 주화를 가지고 짐작을 해보면 그냥 뭐 띠 같은 형태예요. 진주 목걸이 같은 그런 형태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우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완전히 다르죠. 왼쪽은 스키타이 쪽 왕관과 물론 양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게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스키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야 맞다는 겁니다. 로마가 유럽에 지대한 문화를 남긴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독교가 크레타,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간 겁니까? 아니죠. 셈족의 종교죠. 유대인의 종교입니다. 크레타와 관련이 없어요. 또 알파벳을 유럽에 전파하지 않았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당연히 알파벳도 페니키아, 셈족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럽 문화에서 크레타, 그리스, 로마 라인은 생각보다 없다. 자, 일단 그림 먼저 보십시오. 왼쪽이 고대 로마의 건축 양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후에 교황이 인정하는 신성 로마 제국인 프랑크 왕국의 건축 양식입니다. 제가 비전문가라 모르지만 딱 봐도 삼각형, 밑변이 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랑크 왕국은 삼각형 자체가 밑변이 좁고 좌우가 높게 솟아 있지 않습니까? 고딕 양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봐도 다르죠. 건축 양식도 유럽에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로마, 서로마도 달라요. 동로마 비잔틴 제국도 비잔틴 양식이라고 해서 여기는 동글동글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는 북쪽이든 동쪽이든 건축 문화 양식을 전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원 후 500년에서 1000년 사이를 볼 건데요. 아바르, 불가리아, 마자르, 하자르, 오구즈.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불가르족만 설명을 안 했었는데요. 투르크계 유목국가였던 불가르 칸국이
카프카스 북부 흑해 북부 볼강 유역에서 7세기경 지금의 불가리아 지방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바르, 불가르, 하자르를 볼 때 아바르는 유연에서 어느 정도 왔고, 불가르, 하자르는 서돌궐이 망하면서 서돌궐 지배하에 있던 부족들이 세력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7세기 경에는 아바르, 불가르, 하자르가 있었고, 8세기 경에 불가르가 아바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자르가 흑해 북부로 이동을 합니다. 9세기 경에는 아바르가 프랑크 왕국에 망하면서 거기로 마자르가 또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바르도 유연에서 왔다고 했는데 어차피 투르크계고 9세기에 나름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바르족이 망하면서 마자르족이 왔죠. 그 밑에는 불가리아가 와 있었고, 그 위에서는 모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뭐 최초의 슬라브계라는 타이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망하면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래 불가리아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키릴 문자를 완성합니다. 이 키릴 문자가 후대의 동유럽으로 퍼지고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전신인 프랑크 왕국은 클로비스 1세 때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후 이탈리아에 있던 교황이 프랑크 왕국에게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프랑크 국왕 피핀 3세가 랑고바르드족을 진압하고 이탈리아 땅을 교황에게 줘버리죠. 프랑크 왕국과 교황은 서로 협력하는 사이가 됐고, 기원 후 800년 카롤루스 대제에게 교황이 황제직을 부여를 합니다. 명분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로 개정한 국가가 프랑크 왕국뿐이라 그에게 황제직을 부여했냐? 아니죠. 기독교로는 여러 나라가 개종을 했는데 프랑크 왕국이 그 당시에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됐다는 거죠. 교황의 입장에서도 기독교 최강국에게 황제를 수여하는 거고, 프랑크도 자신의 정권을 더 잘 유지하려면은 내가 로마를 이은 최고의 제국이다, 이렇게 명분을 갖게 되면 유럽에서 국가를 운영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은 까를로스 샤를 대제입니다. 샤를의 손자식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그러니까 손자 3명이죠.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962년 동프랑크와 중프랑크를 합병한 오토 대제가 나오는데요. 이 오토 대제에게도 대관식, 황제 임명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이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기도 해요. 기원 후 1000년경 이 시기에 북쪽에서는 바이킹이 유럽을 휩쓸었고요. 동쪽에서는 키예프를 중심으로 루스국이 그 세력을 키웁니다. 이 시기에 봉건제가 나오는 거예요. 봉건제는 고대 로마, 동로마, 서로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사가 나오고 뭐 기사가 용을 잡으러 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10세기경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입니다. 봉건제, 기사임명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 설명은 8, 9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 증대, 사르마니우 대제의 친귀족 정책 및 확장 정책에 따른 약탈로 인한 경제적 부흥, 마자르족 역시 동쪽에서 막 침입을 해왔죠. 바이킹의 약탈에 대한 빠른 대응 필요, 즉 군사 모집을 수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기사 제도인데, 그 후로 이것이 봉건제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11세기 셀주크 투르크가 근동을 장악하면서 성지 순례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황을 중심으로 성지 탈환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기사들이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몽둥이 수준으로 참가를 했지만 사실상 기사단과 떨거지들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하플로 그룹 C
몽골이 드디어 유럽까지 오는 시기가 이릅니다. 폴란드의 레그니차 전투, 몽골이 이기죠. 헝가리와 모히 전투, 역시 몽골이 이깁니다. 이때 폴란드의 실롱스크 기사가 대적을 했다고 하지만 이 유럽의 기사가 그 전투에서는 몽골군에게 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AD 1000년 이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국가들이 이때부터 쭉 형성이 되는데요. 마자르족이 이동해 와서 896년 아르파드가 헝가리를 건설을 하고요. 폴란드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몽골과 싸웠겠죠. 960년 미에슈코 1세가 폴란드를 건국을 합니다. 그런 나라들 다음으로 빠르게 건국된 나라는 리투아니아입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인데요. 1253년 건국을 합니다. 1454년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제국이 확장하기 시작했고요. 1492년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연합해서 스페인이 형성이 됩니다. 1569년에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합병을 합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 발틱이 R1B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리투아니아는 원래는 그 밑에였기 때문에 R1A, 그러다가 이 리투아니아가 발틱을 좀 이렇게 잡아먹었다? 리투아니아가 고대 발틱을 잡아먹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 건 그 후대의 동방으로부터 온 N형 하플로 그룹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노르웨이와 스웨덴에는 또 없어요. 핀란드에는 엄청 많습니다. 핀란드, 리투아니아, 러시아에 R형과 또 다르게 N형의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유럽의 이제 북쪽은 N형이 비중이 높고 동유럽의 남쪽은 R1A가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오토 대제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 된다고 했는데요. 위키백과를 보면 독일 왕국이 918년에서 1806년으로 되어 있고 신성 로마 제국이 962년에서 1806년으로 되어 있고 오스트리아 공국이 1156년에서 1453년, 오스트리아 대공국이 1453년에서 1804년, 1156년 이후로는 이 땅이 독일 왕국이자 신성 로마 제국이자 오스트리아 공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국경의 개념이 없었던 걸까요? 어떤 이유인 걸까요? 겸직입니다. 독일 왕국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왕, 이런 제도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투표로 황제를 선출하는데요. 13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신성 로마 황제가 나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말씀드린 대로 신성 로마의 황제이자 오스트리아의 대공으로 유럽에서 큰 권력을 장악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신성 로마 황제이자 오스트리아 대공인 16세기에서 18세기 경에 중심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음악 천재들이 나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로 이 사람들이 합스부르크 가문 지배 시기인 신성 로마, 오스트리아 대공국에서 배출된 천재들입니다. 이 오스트리아 대공국은 헝가리와 합병을 해서 오헝 제국이라고 1차 세계대전까지 유지가 되고요. 유럽의 나라가 만들어진 시기를 보게 되면은 18세기에 영국과 스위스가 국가로 공인받습니다. 유럽의 하플로 그룹을 조사하면서 어디까지가 남방계고 어디까지가 동방계냐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스위스가 남방계 53, 동방계 47로 반반 정도 가지고 있고요. 오스트리아가 남방계 49, 동방계 51, 슬로베니아가 남방계 56, 동방계 44, 헝가리가 남방계 51, 동방계 49. 마자르족만 산 게 아닙니다. 마자르족이 지배한 남방계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크라이나가 남방계 48, 동방계 52입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우크라이나의 남쪽은 남방계가 우세하고 북쪽은 동방계가 우세하다. 유전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합병을 했다고 했는데요. 1795년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바로 이 합스부르크와 그리고 북쪽의 프로이센과 동쪽의 러시아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망해요. 프로이센 공국은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정확히는 폴란드의 봉신국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력을 키우면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멸망시키죠. 서로마 멸망 후부터 유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고트족, 아바르족, 슬라브족이 차지하다가 800년에는 프랑크 왕국, 즉 신성 로마 제국이 영향력을 크게 미쳤고요. 1400년 경에는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헝가리, 폴란드, 리투아니아 제국이 강세였으나 그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제국과 폴란드의 봉신국이었던 프로이센 왕국과 동쪽의 러시아가 연맹을 맺고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잘 사나 했는데 19세기에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거의 전 유럽을 점령하죠. 프로이센 왕국과 합스부르크 제국도 사실상 고개를 숙였고 동쪽의 러시아가 청야 전술로 나폴레옹을 이깁니다. 나폴레옹이 망하면서 1871년 독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1867년 오헝제국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1870년 현재 이탈리아가 완성이 됩니다. 남쪽에서도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면서 그리스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생깁니다. 1817년 세르비아가 독립을 하는데요. 여기는 동로마가 멸망하고 오스만이 점령하기 전 14세기에 25년간 세르비아 제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스만이 쇠퇴하면서 1817년 세르비아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는 사라예보 사건이 1914년에 일어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세자죠. 사라예보로 왔다가 살해당합니다. 당연히 오헝 제국에서는 세르비아를 공격하고 1915년에 패배를 하는데요. 이에 러시아가 개입을 합니다. 그 명분이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족이다. 우리 슬라브족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게 당하는 거는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 오스트리아 헝가리아를 물리치자.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협상국과 오헝 제국, 독일 제국, 오스만 제국이 연합한 동맹국이 전쟁을 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이죠. 전쟁사는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루고요. 여기는 종족사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와 세르비아가 같은 슬라브족이냐 하는 문제인 거죠. 하플로 그룹으로 볼 때는 러시아는 R1A와 후동방계인 N형 위주입니다. 세르비아는 남방계인 I가 대부분이고요. 남방계인 E와 J가 25%또 차지하고 있고 R1A는 뭐 2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굳이 따지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아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칭 슬라브라는 러시아의 반대편에 섰던 불가리아 왕국은 당연히 슬라브입니다. 남슬라브요. 불가리아 왕국의 하플로 그룹의 비율은 마케도니아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는 같은 종족이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플로 그룹의 비율이 일치합니다. 이 두 나라만큼 유사한 나라를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에서 한쪽 편과 다른 편이 같이
슬라브계 노래를 불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군가 같은 것들을 그렇게 좀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편에서 슬라브계의 노래를 갖다가 군가로 썼던 모양이죠. 그런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 노래를 불러서 적국 불가리아도 슬라브계 노래를 불러서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슬라브계의 하플로 그룹을 제가 진짜 공통점이 없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동슬라브와 서슬라브는 RNA가 많아요. 남슬라브는 I2가 많아요. 슬라브족은 RNA가 많거나 I2가 많다. 이것 말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키릴 문자 말씀드렸죠. 모라비아 왕국에서 불가리아 제국으로 피신한 사람이 만든 게 키릴 문자다. 그런데 그 키릴 문자를 남슬라브에서 쓰고 동슬라브에서 씁니다. 러시아의 슬라브 연합이 어느 정도 먹혔던 것은 같은 키릴 문자를 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슬라브는 서슬라브도 있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여기는 키릴 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릴 문자를 쓰는 사람들의 나라, 슬라브족의 나라도 틀리다는 거죠. 제가 역사를 쭉 보면서 슬라브족이란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의 전신인 독일 왕국이 아닌 지역이 슬라브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간에 헝가리는 동쪽에서 왔고 루마니아는 로마에서 갔기 때문에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빠진 거고요. 나머지를 볼 때 신성 로마 제국의 동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슬라브라는 개념도 게르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을 정리해 보면 유럽은 크레타, 그리스, 로마의 후예가 아니다. 아파나세보, 얌나야, 보타이, 안드로노보, 신타시타의 영향이 더 크다. 동쪽으로 이주한 선 아론비 켈트와 선 아론의 코디드 웨어가 유럽에 처음 정착을 했고 아파나세보의 아론비가 얌나야로 갔으며 이 지역의 보타이, 신타시타는 꾸준히 서쪽으로 갔다. 코디드 웨어와 얌나야에서 게르만족이 형성이 됐고 RNA, RNB의 조합에서 동쪽에 RNA가 조금 더 우세한 세력이 슬라브족을 형성했다. 지금까지 영상을 정리해 보면요. 시리아, 이라크 남쪽으로는 셈계, 아랍계 우세, 아르메니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네팔, 인도 쪽은 인도, 이란계, 후 RNB에 밀린 RNA가 내려와서 인도, 이란계를 형성했고요. 서돌골이 망하면서 형성된 오구주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동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들이 투르크계이지만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하플로 그룹 남방계가 우세하고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또 후에 온 키르기스탄은 동방계가 우세합니다. 같은 투르크라 할지라도 카스피의 동쪽과 서쪽의 하플로 그룹의 비중은 다르다 라고 봐야 되고요. 유럽을 동방계와 남방계로 나눈다면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로 나눌 수 있고 조지아는 남방계입니다. 아제르바이잔도 남방계고요. 투르크메니스탄 위쪽으로는 동방계, 이란도 하플로 그룹은 남방계가 우세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반반으로 봐서 남방계와 동방계로 나눌 수 있고요. 저는 인류의 주된 이동을 반시계 방향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남방계에서 동방계로 가고 동방계가 유럽 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남방계와 동방계를 나누는 선을 그려볼 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대부분은 동방계고요. 위구르도 동쪽에서 왔고 서몽골도 동쪽에서 왔다라고 본다는 거죠.